오늘 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19님께서 각설하고 기다려지는 코너입니다. 두 분의 흥미진진한 정의로운 논쟁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준석 최고위원님. 예. 그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예. 기사에 많이 나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장경태 의원이 네. 그 제가 공통으로 아는 지인과 식사하고 있다는 거를 듣고 네. 인사를 하러 왔다가 그 자리가 길어져가지고 저희가 예.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연히 사과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방역수칙 최대한 준수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예. 정치 활동을 하면서 갑자기 어떤 그 구설에 오른다거나 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갑자기 막 뉴스에 나가고 그러면 어떤 기분 드세요? 저거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저도 제가 뭐 잘못한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가장 솔직해지자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하고요. 이번에 방역수칙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은 국민들이 또 마음을 졸이고 이제 또 지켜보는 부분인 만큼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 더욱더 조심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려야죠.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저는 구설에 오른 적 아니면 뭐 실수나 아니면 잘못을 해서 갑자기 뉴스를 타거나 뭐 이런. 저는 뭐 주목받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예. 한번 제가 끔찍하다는 표현을 해서 그 말을 가지고 조수진 의원이 채널위에서 저를 막 비판한 적이 있고 예. 저는 늘 친노 강경파라고 뭐 하도 그 종편에서 뭐 그래서 저는 강경에 살지도 않는데 왜 강경파라고 하냐. 나는 서울에 산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3월 11일입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질 않았어요. 예.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된 인서트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을 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 싸워야 하니까 한 분 한 분 비장한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제게 맡겨진 도정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조의 국채를 발행합니다.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음악이 흘러나온 상황에서 대선 후보군입니다.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윤석열 전 총장까지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누굴까 궁금하기도 하는데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주시죠. 이거 잘못 얘기하면 난 미움받아서. 예.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대세를 형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 예.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없었다면 다른 후보들이 그냥 다른 그 국민의힘 후보들처럼 네. 도토리 키재기 그 대열에 합류했을 텐데 네.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이낙연 대표 떨어지는 지지율을 흡수해서 그러니까 이게 크게 큰 전쟁에서 그 교두보를 지켰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어서 사실 민주당은 이재명 그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대세론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얘기는 누구든 유력한 후보가 치고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는요. 저는 결국 대선을 앞두고는 그 선거에 가까워졌을 때 시대 정신이 뭐냐, 네.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는 후보가 뭐냐, 누구냐 이렇게 이제 정해진다 보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되는 지점에 다르니까 그 당시에 적폐청산이라는 게 화두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야권 성향이 센 사람들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런 네. 사람들이 좀 득을 봤던 그런 어떤 대선 경쟁이었고 지금도 뭐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은
굳이 키워드를 찾자면 안정감을 상징하는 분들입니다. 네. 뭐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고 정부 내에서 의회 내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안정감, 운영 이런 단어와 이제 어울리는 분들이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무상 시리즈 아니면은 기본 시리즈 이런 것에 대한 그 좀 약간 정체성을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네.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태동하는 거는 네. 윤석열 총장은 가진 키워드가 반부패입니다. 반부패. 본인이 아무래도 검사로 살아온 이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수사를 했던 이력 때문에 윤석열이 잘할 것이라 기대되는 영역은 반부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상승, 저도 네. 이번에 출마 선언은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서 한 15%대까지는 회복하겠구나라는 생각했는데 네. 단숨에 30%대를 찍은 조사들이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예. 놀랐던데 그게 어찌 보면은 이제 대선 1년 앞두고 그 약간은 그 반부패 쪽으로 LH 사건 때문에 공교롭게도 좀 이게 무게추가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 뒤에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예측도 합니다만 우리가 1년 앞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지난해 8월 이낙연 당대표 선출됐을 때만 해도 그때 어대낙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3월에는 또 지금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시대 정신이란 부분은 제가 계속 천착해온 부분이고 사실 시대 정신을 가장 선점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이재명 지사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두고 그냥 여야를 넘어서 모두가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본소득을 놓고. 근데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이재명 지사의 전유물은 아니고 그건 뭐 양극화가 심화되는 전 세계 흐름 속에서 네. 어느 나라에서든지 기본소득은 뜨거운 논쟁이고 스위스는 기본소득을 놓고 찬반 투표까지 한 상황이고 저는 스위스가 지난번엔 부결됐지만 향후 10년 내에 북유럽부터 기본소득이 도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구조 자체가 네네.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공유경제, 뭐 이익공유제 이런 것도 나왔고 뭐 정세균 총리가 뭐 이 재난지원금을 이런 시기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손실보존제 이렇게 해서 입법까지 나온 것이거든요. 그게 예. 시대 정신입니다. 근데 이제 반부패 문제는 통시대적인 시대 정신인데 그게 과연 핵심 의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전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아니라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대통령 본인이 적폐가 되어버렸을 때 경제 적폐, 예. 그 박근혜 대통령처럼 대통령 본인이 검찰 적폐와 손을 잡고 최순실이라는 그 정체모를 강남 아줌마에게 권력을 쉐어했을 때는 이게 국가 의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그 비리가 터진다면 네. 그 반부패가 거의 그 사회경제 개혁과 같은 수준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부패는 서브 의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정치권 정체가 사실 조금 부끄러운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윤석열 총장의 급부상. 지금 이 윤석열 총재 부상은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예. 그 LH 사태는 반부패 국면이 강하다라고 좀 보는데 대신 가수가 롱런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노래 한 곡 갖고 이제 계속 그 수입 얻으면 사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1집 이후에 2집이 터져야 되고 3집이 터져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지금 1집에서 빵 뜬 상황에서 2집은 결국엔 전통적인 대선 구도에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등 여러 가지 관점을 이제 평가받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1집으로 벌어놓은 시간과 어쨌든 돈으로 네. 2집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다. 그래서 이게 뭐 정세균, 이낙연 이런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정치나 이런 이력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예, 느낌을.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은 이 터진 거에서 한 앨범 2개 정도 더 터져야지 이제 롱런할 가수다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총장에 가까운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거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부패 이미지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단기적으로 이게 빵 터지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게 1년 내내 이걸 버틸 수는 없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현직 검찰총장도 아니고 전직이 계속 뭐 수사에 조언하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좀 웃기고 예, 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과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정치인을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제 경로죠. 대권 후보가 되는 경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거는 뭐 그 과거 선수라고 볼 구태 정치인들이 뭐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독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안철수 대표도 새정치라는 구호가 뜬 다음부터 네. 사실 그 나중에 국민의당으로 40석을 하는 실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그 구호로 계속 버텼거든요. 근데 중간에 하도 그 구호로 버티기가 힘들어서 부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치인이라 하면은 선거에서 결과를 보여주거나 정책적인 어떤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저는 윤 총장이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네. 그게 준비가 쉬울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회의적이고요. 지금 네. 반부패 상징이라는 것도 이회창 총재하고 비슷해질 우려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애써 언론이 외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늘 그 기대하는 지도자의 일 덕목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 제가가 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선 아무리 언론이 비호해도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나마 용기 있는 일부 언론인들이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와 부인 문제를 계속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검찰은 왜 이걸 수사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돼야 반부패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불안한 상징이다. 이해창 대표가 김영삼 총리를 비판하면서 나왔을 때 초기엔 대쪽 총리였고 나중에는 그 대쪽 이미지로 2번이나 후보가 되신 분인데 2번 다 실패하십니다. 왜냐하면 대세론이 형성되는데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아들 둘이 네네. 둘 다 군대에 안 간 거예요. 그게 뭐 병풍이다 어쨌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군대 갔다면 저는 그분이 당선됐을 것 같은데 네. 윤석열 총장도 장모나 아내의 범죄 비리 의혹이 이 의혹 아니에요. 장모는 기소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졌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투명하게 모든 게 공개됐을 때 국민들은 반부패의 상징으로 바라봐 줄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극복 못할 부분이라고 봐서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제 뭐 보니까 오늘 안철수 후보도 뭐 거의 10% 되고 뭐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 다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다. 이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결국에는 대선 후보라 하면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엄정한 검증의 잣대를 이제 적용받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은 당연히 담담하게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 말씀하신 그 부인과 장모에 대한 의혹들 네. 제기한 지 1년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근데 물론 그 사이에 현직 검찰총장이라 그래서 뭐 수사를 못했던 부분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과연 민주당이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검증해 나갈 것인가도 지난 1년 동안 쉽지 않았던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까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는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검증 안 할 수가 없을걸요. 그리고 까먹으면 안 되는. 대선 경선 근데 과정에서. 당연하죠. 예, 예. 만약에 어차피 야권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야권으로 가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수사 중립성을 크게 의심받게 되겠죠. 일단 지금은 안 갔기 때문에 의제가 안 되는데 야당과 손을 잡는 순간 검찰총장이 그럼 그동안에 야당 가려고 네. 이랬나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불행한 이 사태에 당하신 것도 두 분이 2007년 경선에서 치열하게 붙다가 네, 두 네. 분이 문제 제기한 게 다 사실이었거든요. 그걸로 감옥 간 거지 민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처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월 7일 보궐선거 이게 이 향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또 여러 가지 안철수 후보의 등장도 그렇고 또 오세훈 후보가 그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된 것도 그렇고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궐선거와 대선과의 관계, 영향. 저는 보궐선거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 측은 네. 단일화에 앞서가지고 요즘 여의도 정가에 많은 말들이 이제 나옵니다. 철석 연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철석, 예. 안철수 윤석열 연대라든지 예, 예.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리고 이 소위 저희가
사설 정보지에서 나오는 지라시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돕니다. 그렇더군요. 예, 근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보면 지라시라는 것들이 이준석 어제 누구랑 밥 먹었음 이런 것들 돌지만은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시나리오 쓴 것들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안철수 대표 쪽에서 굉장히 좀 그 윤석열 총장과 연계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오히려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막 돌고 이럴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제3지대 구축에 대한 어떤 동력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것인데 그게 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뭐 바른미래당을 만들면서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했던 시도의 연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만은 야권의 전반적인 구도를 봤을 때는 또다시 분열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반대로는 야권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제3세력 형성을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인 메시지를 보이는데 이번에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가 되는 어떤 그런 국면 속에서는 그런데 윤석열 총장도 고민이 좀 깊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당 오세훈 후보 쪽으로 이제 단일화의 추가 기운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총장이 길게 고민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입당하면 됩니다. 그 특히 그 찌라시 만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석의 그 도구나 틀이나 사고가 구태세요. 구태. 상층부 정치공학이 주로 보시면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 뽑는 거 보십시오. 적어도 그 정도는 따라가야 되고 민주당도 사실은 우상호 후보가 민주당 정체성에 더 맞죠. 그리고 더 사랑받을 겁니다. 아마 근데 경쟁력을 고려해서 박영선 후보를 압도적으로 뽑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맞추셔야지 맨날 상층권에서 뭐 이렇게 모이고 누가 밥 먹었다 뭐 둘이 만났다. 저는 돈 많은 누군가와 과거의 누군가와 아니 언론사주 뭐 유력 사주와 뭐 어쩌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 뭐 관상이 어떻다. 근데 제가 딱 한마디 드릴게요. 누가 관상 95%가 왕해상이다. 왕해상 지금 현재 제가 본 AI 중에 가장 왕해상과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연쇄살인범 이춘재 99%. 나머지는 95% 아주 많이 나와봤자 98% 5%인데 이춘재는 99% 나왔어요. 똑같은 거에서. 그러니까 그걸 기사 쓴 분들도 있는데 왕해상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말 맞다는 앞에 개라는 접두사를 붙이던데 진짜 해고 웃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민주당이 분열할 거다 그래서 사자 필승론 뭐 이런 얘기 막 도는 거 그분들 머리부터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양쪽 지지자들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를 분석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궐선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공세가 상당히 좀 뜨거운데 이 부분 다루고 이제 다음 주제로 좀 가볼까 합니다. 먼저 그 민주당의 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과거 셀프 보상 의혹, 내곡동 땅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고 여기에서 오세훈 후보는 곰탕 흑색 선전이다. 사법적 책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의 4대강 사찰 원문 같은 경우에는 어제 KBS 뉴스 9에서 이걸 보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저는 물론 오세훈 그 후보의 그 가족 소유 땅의 보상 문제는 이게 2010년 선거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면은 그 10년 동안에 뭐 민주당이든지 아니면 어떤 주체가 뭐 형사 고발이라도 했으면은 진실이 좀 가려졌을 텐데 그때 선거 지고 나가 지금까지 안 꺼내들다가 10년 만에 뭐 2009년도 문건이 하나 새로 발견됐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들고 나왔는데 별다른 새로운 건 없어 보이고 기본적으로 그 땅에 이제 대해서 뭐 국민들이 잘 그 설명을 못 들으셨겠지만은 그게 1970년에 오세훈 후보의 그 일가가 상속받았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부인 쪽 일가가. 그렇기 때문에 70년에 상속받은 땅이 나중에 어떻게 택지지구로 지정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심지어 그 택지지구로 지정을 처음에 신청했던 게 노무현 정부의 건교부였고 그때 물론 환경부 등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정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지정을 추진했던 게 노무현 정부의 건교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처음 된 게 2006년 7월이고요. 그 땅을 지정하려고 이제 건교부가 이제 공람했던 게 2006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좀 다급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어제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그 박영선 캠프 대변인으로서 그 오세훈 후보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셨던데 또 찾아보니까 박영선 의원도 강남하고 뭐 35층 재건축 풀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하려면 본인들 거부터 돌아봐야 되는데 좀 성급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건 공약을 내거는 것과 개인 비리가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이 사안은 그 택지지구뿐만 아니라 그쪽에 도로가 그 도로와 관련해서 지정할 때 공교롭게 당시에 여권 유력자들의 그 가지고 있는 땅을 비켜갔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 선거에선 사실 토론에서 이게 처음 제기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토론에서 민주당 쪽 후보가 이거를 끝까지 파지 않고 그냥 해명하니까 마음이 약했는지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선거 시기에 있었던 걸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정치권이 이렇게 살벌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천준호 의원이 잘못 제기했으면 법적 책임 져야죠. 네. 그런데 천준호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건 택지 지구 지정만으로 한 건 아니고 뭐 도로나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오늘 경기일보에서 박형준 후보 자녀의 홍대 입시 비리 문제가 보도됐거든요. 네. 우리가 이거 딱 하면 떠오르는 게 표창장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은 그 표창장에 준하게 이 부분은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일보가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닌데 경기일보가 뭐 문제 삼은 게 문제라면 박형준 의원 측은 즉각 법적 제소를 해야 되겠죠. 네. 오히려 전 그게 가장 폭발력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각설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다녀온 이후에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부동산 관련된 파문이 여기에 상당한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 이거 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이 좀 끼칠 것 같고 또 부산의 LCT 특혜 분양 의혹 사건, 이것도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LH가 저는 이 어쨌든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이런 범죄인지 앞으로 다 이제 까봐야 되겠지만은 네. LH라는 기관의 특성상 이 기관이 공공 개발에 해당하는 걸 많이 수행하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궤가 뭐냐면은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이 민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 귀속되어 가지고 공적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 그 철학은 좋은데 네. 그 공공 개발의 주체가 된 LH가 이렇게 부도덕했다. 이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LH라는 기관 자체가 이렇게 불신을 받으면요. 공공자 들어가는 이제 주택 정책들 전부 다 의심받을 겁니다. 네. 입지 선정부터 그 시행 과정까지.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께서 계속 경로하신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경로 이상의 어쨌든 그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하고요. LCT는 저는 이제 건설 중일 때 그냥 그 지인들과 부산 갔다가 좀 놀랐던 게 아니 이 입지에 어떻게 이렇게 높은 걸 세울 수가 있지? 예. 그러니까 걸어 나가면 진짜 10m 앞이 해변이네. 뭐 이런 게 입지가 가능한가? 그래서 이 서 있는 걸 보니까 특혜 그 자체구나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안에 특혜 분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뭐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안에서 이제 3차 분양할 때 이제 그 안에서 일부 물량을 미리 빼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순위 분양할 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아까 공공개발에 대한 어떤 신뢰성도 중요하지만은 청약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불공정함이 있다고 하면은 주택 정책의 또 다른 근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청약에 되면은 아 운이 좋아서 로또가 됐네.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참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로또가 아니라 실제로는 조작이었다고 밝혀지면은 이것도 주택 정책의 큰 그 장애 요소가 됩니다. 예. 예, 저는 LH는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 해체요? LH 해체해야 됩니다. 어. 이게 14,000명 규모의 메모드급 공사가 되면요. 예.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LH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통합이 됩니다. 근데 그때 민주당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네네. 왜냐하면 주택공사도 문제가 많은 데였고 그때. 토지공사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문제 많은 두 개를 합쳐버리면 여기가 비리의 온상이 된다. 이런 요지로 반대를 했더군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 국토위 간사, 여당 간사, 그 민주당 간사가
그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을 잠그고 통과시킨 겁니다. 말하자면 날치기 통과시킨 건데 이건 뭐 지금 국민의힘이 책임질 일은 아니고 MB의 유산이에요. 근데 이건 해체하지 않으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규모의 메모드급 조직이 됐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LH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정말 위기죠. 이건 이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위기는 LH 임직원들 태도예요. 네. 내부에서 보면 우리 이거 잡혀가 이거 뭐 돼봐야 평생 먹고 살던 마련에 저는 지금 방법이 뭐 이걸 가지고 재보궐선거 뭐 어떻게 하겠다? 안 돼요. 악재예요. 악재는 인정하고 최대한 해결해야 되는데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디요? LH공사 내부에 올라왔다는 직원들의 글. 그거 쫓아가면 답이 나와요.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아, 부동산 투기 환수법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게 소급 입법은 안 되지만 이게 소급 입법이 되는 특수한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비진정 소급 입법.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게 답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건 망설임 없이 추진해야지. 여기서 망설이면 정말 저는 민주당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또 이 갈등에서 아까 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것 외에도 이제 결국 그물망을 어떻게 짜야지 그러면 이 나쁜 사람들 잡아낼 거냐 하는 방법론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정부에서는 저인 방식 조사 방식을 지금 이제 가동하고 있고 수사본도 이제 설치되어서 수사를 할 텐데 결국엔 윤석열 총장이 이제 밖에서 이제 조언하는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가장 전문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과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수사를 해본 적이 있는 검찰이 사실 일부 인사만 지금 약간 들어가 있고 사실상 배제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이요.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나쁜 사람을 잡아내면은 그게 수사지만은 어설프게 찔러가지고 못 찾아내면 그거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한 가운데서 지금 전환기이긴 하지만은 이건 대통령께서 좀 오히려 잘 활용해서 검찰이 오히려 이번 수사에 있어서 명운을 걸어라. 그러면은 만약에 검찰이 이런 수사를 잘한다는 여론이 생기면은 일부 수사권 조정도 재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만약 그런 조건으로 검찰에 수사를 맡기잖아요. 공짜로 야근할 겁니다, 이 사람들. 완전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던 영화의 한 장면. 대통령께 막 뭘 얘기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건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 형법 195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까지 다 포함해서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본을 구성해서 검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지휘를 잘하면 돼요. 그리고 2차 수사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알려주면 돼요. 그런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공정을 얘기하는 건 정말 말 안 되죠.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징계건이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무마되면서 그동안의 정치 검찰이 엄청 정의로운 검찰인 것처럼 언론이 그렇게 쓰는 데 대해선 명백히 그건 시대 정신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이 수사를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건 검찰 가족은 싹 빼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국가수사본부가 하게 돼 있고 검찰에서 파견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고 사실은 자꾸 수사권 조정할 때 검찰이 수사에 완전 손 뗐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기자님들 곤란합니다. 직접 수사를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그걸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은 그대로 있다.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좀 확인하고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하자고 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좋다 300명 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서로 질렀으면 해야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또 속도의 문제거든요. 선거 전에 속도감 있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고 저는 결국에는 이것보다 더 큰 전장은 아까 말했던 검찰의 역할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이냐 계속 나올 것인 게 이게 수사가 사실 어려운 수사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금 흐름 따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등기부 따지고 하면 된다 이러는데 제가요. 저도 잘하는 거 많고 못하는 거 많은데요. 제가 그 라면 뒤에 보면은 물 얼마 넣고 몇 분 동안 끓이면 된다. 이거 조리법 외우거든요. 조리에. 다 외우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분식집에서 매일 몇백 그릇씩 끓이시는 그 노하우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딱 정해진 방식이 무엇이다 하는 것보다는 수사도 예, 예. 노하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검찰의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국민의힘 쪽 토론하다 보면 너무 검찰을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명운을 걸고 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그 여당에 세 분이 있어요. 음. 양향자, 양이원영, 김경만. 보니까 양향자 의원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삼성 나올 때 그 퇴직금으로 산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판단이 애매한 지점이 있지만 어쨌든 불쾌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은 2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같이 사는지 둘이. 그래서 양이원영 의원이 투자에 관여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한데 네. 김경만 의원은 전 정말 죄송하지만 아내가 신도시 지역에 투기한 거예요. 네, 네. 이건 빠져나갈 길이 없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사퇴하시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는 두 분 다 해야 된다. 네. 네. 속히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